아니, 어제 김종혁 징계 경고 이제 네.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고 그렇죠. 친한계가 반발이 막 있는데 네.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좀 뭐 시끄럽다, 당 내용이 격화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뭐 친한계의 집단적 반발이나 단체 행동 같은 경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원래 좀 목소리 내던 분들도 좀 조용하던데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루비콘강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설마 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나올 줄 진짜 몰랐다. 한다. 그리고 전 그것도 있는데 당원 20만 명 역시 큰 것 같아요. 아, 100만 당원 간다는 거. 진짜 큰 것 같아요. 그 20만 명 당원이 누구 보고 들어왔겠어요? 장동혁 보고 들어온 당원들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제가 그게 너무 느껴지는 게 제가 오늘도 기자들 만나면서 기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만 명 들어온 거는 되게 놀랐다. 그치. 그리고 그러면 네. 그 20만 명이 투표하잖아요? 전당대회 그냥 다 잡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사실 기존의 70만 명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한 50%대라고 하면은요. 맞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100% 다 나갈 거거든요. 그치. 네, 그러면은 20만 명만 몰빵을 해줘도 사실상 40%는 먹고 간다고 봐야 돼요. 네. 이제 그러면은 웬만한 후보들은 전부 다 당선될 수 있는 숫자인 거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선거 조직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전국적으로 지금 당원들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당과의 일체감과 어떤 내가 당에서 느낄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서 이제 공명을 해주시는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이거 제일 많이 늘어난 지역이 경기도랑 서울이에요. 보니까. 아니, 네. 이게 김종혁 씨가 그 와중에도 해당 행위를 했던 게 그죠. 방송 나가서 20만 명 는 질문을 받고 네. 아 그래도 우리 당 잘 영남이다. 됐다가 아니라 이거 영남이고 영남이다. 지방선거 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당원 비하, 그죠. 영남 비하. 맞죠. 사돈 팔촌 다 데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징계 사유가 더 쌓이고 있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돈 팔촌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20만 명이 드나요? 네. 윤리위원장 네. 선임되고 윤리위가 연내에 빨리 전 출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높은 징계가 의결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해당 행위야 반성 안 하는 행보, 지도부 공격, 당무감사위원장, 인신공격과 음모론 퍼뜨리기 뭐 그렇죠. 내가 내통은 안 되잖아. 전화번호도 없는데. 황당합니다. 그럼 윤리위에서는 재반 사정을 보고 당무감사위에서는 2년을 권고했지만 네. 이거는 출당 권고나 제명해야겠다. 그럼요. 라고 오히려 윤리위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지금 차곡차곡 더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재판에도 괘씸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아니 뭐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좀 당원들께 속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도 무슨 라디오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로 난 아무것도 인정 안 한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괘씸죄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김종혁 씨가 뭐라고 하건 말고 장동혁 대표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요새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당내 어떤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 정리하는 게 예, 시간 질질 끌면 좋을 게 없어요. 맞아요. 언론이 지금도 계속 이거 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뭐 조선일보 택도 아닌 사설 쓰고 그러잖아요.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12월 안에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1월부터는 새 신을 신고 팔짝 뛰어야 돼요. 그럼요. 민생으로 뭐 중도로 더 나아가는 장동혁 대표의 운동장 넓게 쓰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속전속결로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기자들이 이거 뭐 당내 갈등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야기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연탄 배달하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당무감사위와 소통한 적도 없고 어떤 지시도 한 적 없다. 네, 나 이호선 위원장이랑 아무 인연도 없는 사이로 뽑은 거다. 그리고 해당 행위자는 엄중 조치해야 된다. 네, 이거는 통합 외연확장이랑 다르다. 별개다. 그럼요. 이거 엄중 조치한다고 통합이 안 되고 외연확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보다 더 깔끔한 분명한 워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법치를 합니까? 사실 통합이다 뭐다 얘기하면은 굳이 단죄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절도를 하던 강도를 하던 강도 강간을 하던 그냥 가만두고 다 우리 국민이니까 범죄자 인권 챙겨주면서 다 같이 더불어 살면 되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분탕치는 소수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무슨 국정이 되고 무슨 안보가 되고 무슨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직과 사회를 이루는 기초적인 거예요. 신상필벌. 그럼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우리 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신상필벌이 안 됐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왜 구시렁대냐? 민주당이 누구 징계한다고 하면 언론들이 뭐라 안 합니다. 거긴 일상적으로 사실 윤리감찰원이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징계를 하거든요. 우리 당은 워낙 징계 건수가 없다 보니까 야, 무슨 국민의힘이 이 정도 가지고 징계를 하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저러다 말겠지. 그렇죠. 유난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설마 진짜로 징계하겠어라고 간보고 만만하게 보다가 1차 당원들 20만 명 폭증. 그죠. 2차 진짜로 인형 공고하네. 네. 3차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 사태 사실 확인 추가 중이다. 그러니까요. 1, 2, 3차. 예.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아직도 기자들이 당원 게시판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새로 예. 이제 바뀐 출입 기자들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진지하게 그 친한동회가 주장하는 당무감사위원장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거를 믿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기자들 만나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내 수사기관이 당원들의 어떤 비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정보 활용을 개인정보 보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럼 뭐 조두순이나 그리고 흉악범죄자들도 개인정보라고 다 수사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되면 안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네. 언론이 네. 박민영이 이 친한계를 조두순에 비유했다라고 할까봐 제가 정정해 드리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예.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뭐 개인정보나 이런 가치보다 더 상위에 그렇죠. 우선시되는 공익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정당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네. 이 정당이 필요한 당무를 볼 때는 이걸 봐도 된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비교 형량을 네. 하는 것이죠. 그 비유를 네. 든 겁니다. 네. 요새 부원장 모드라 가지고 네. 그 우리 기자님들이 워낙 욕을 많이 보고 그 꼬투리를 잡고 기사가 있어서. 뭐 네. 거의 쇄도하더라고요. 근데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효능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공식 임명되기 전에는 네. 일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를 좀 많이 안 불렀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쓰는 게 그나마 기사화가 됐지만 네. 그 화력이 약했어요. 근데 공식 직책을 맡으니까 네. 뭐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YTN 라디오 저녁 인터뷰 전화로 하거든요. 네네네. 아침에 KBS 했고. 예. 그러니까 인터뷰들이 들어오니까 좋네요. 그동안 친한계가 일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때리는 기사들만 나다가 네. 여기에 이제 물량 공세에 대응이 조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위력 기자냐. 하나마. 예. 저는 이번 주부터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라디오가 하루 종일 이상한 소리 하는 우리 당 그 정치인들만 나갔는데 이번 주 사실 굉장히 조용해요. 오히려 이제 장해찬 우리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내가 고름으로 다 잡아먹었잖아. 그렇죠. 우리 당의 입장, 그러니까 주류의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사, 뭐 우리를 예뻐서 쓰든 안 쓰든지 간에 우리 입장이 다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변화를 끌고 간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또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출연을 많이 가로막는데요. 맞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 거의 90%예요. 그냥 싫대. 근데 그거는 방송 공정성에 심각한 윤리 위반인 게 그렇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와 소통이 되고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기계적 공정성이거든요. 그렇죠. 현직을 기계적 써야죠. 균형이고.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특히 고무적인 게 어제 이제 김종혁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가 주어지니까 네. 뭐 MBC나 CBS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더 나몰라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YTN이나 적어도 좀 중량감 있는 방송사들에는 야 그래도 당으로부터 이런 징계받은 사람을 부르는 게 말 되냐? 공식 직함 있는 사람 불러야지. 그렇죠. 요런 논의들이 이제 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국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정상화의 과정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징계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진중권 교수는 진짜 이상한 소리 하던데 무슨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피해자 서사를 쌓고 있다.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막말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네. 김종혁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 나오면 기적이야. 그렇죠. 기적.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거 그냥 언론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내용이니 하는 게 그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의 여의도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국민의힘도 제발 전열을 재정비해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랑 싸워라라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방해가 되는 외부의 적 50명보다 더 심각한
심각한 내부에서 총불이 겨누고 있는 내부의적 정리하는 거면 네.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근거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처분이니 뭐니 한다고 하는데 정당 사무에 대한 가처분은요. 정말 이건 절차상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이건 용인 범위를 벗어났다. 정당의 자유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절차를 어긴 게 뭐가 있죠? 당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또 김종혁 최고는 그 당무감사위원장 개인의 주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장이 아니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위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한 결정사안이죠. 그런 결정사안을 가지고 권고를 했고 그 권고를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이건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냈나요? 당헌당규상의 위반 사례를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조사를 마친 거잖아요. 해당 행위 발언들 무슨 뭐 당을 뭐 나치에 비유를 하고 극우라고 매도를 하고 한줌당심이라고 모멸감을 주고 이런 행위들이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 뭘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처분이고 뭐고 인정될 수가 없고 방송국들이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당내에서 근거를 가지고 징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요즘 제일 꽂혀있는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2022년의 김종혁 비대위원이에요. 정치 교과서예요. 김 vs 종혁으로. 네. 지금 그 김종혁과 김종혁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2022년의 김종혁 비대위원입니다. 다른 말만 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가처분 이런 거 인용해주면 무제한 가처분 건다. 그렇죠. 정당 운영 안 된다. 정당 마비된다. 가처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주셨고요. 그렇죠. 우리가 화제인 당신 민심 7대 3이니 5대 5니 네. 2022년에 김종혁은 화끈합니다. 10% 20% 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100% 가자. 당원의 대표는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가지고 내보는 건데 네. 저 이분 초청해서 특강 듣고 싶어요. 아니 저도 듣고 사실 좀 놀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분이 나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분이었나? 그러니까. 나 그 생각을 좀 했던 게 아니 비유도 똑같아요. 그때 이제 당시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막 국민의힘을 불태우겠다 여러 이제 문제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양두구육이다. 근데 그런 문제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공산당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건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그렇죠. 부부싸움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금도를 넘었다. 징계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징계 사유에 본인도 우리 당을 북한 노동당 공산당에 비유한 발언이 딱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같았던 시절도 있구나. 진짜 지금 와서는 그때 이제 2022년 김종혁 최고 비대위원 모셔다가 저희가 한번 특강을 듣고 진짜 이 약간 그 당헌당규 위반 사례에 대한 이 징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정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요. 명확한 여러분 얘기들을 많이 했죠. 헷갈리는 문제 있습니까? 지금 뭐 자칭 소장판이 개혁판이 친한개니 하는 인간들이 뭐 장동혁 대표 흔들고 헛소리 합니까? 우리가 나서서 반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가 편했던 게 뭐 징계가 어떻고 가처분이 어떻고 물어보는데 제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요. 2022년에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다 했어요. 너무 편안해. 오늘 근래 제일 신나 보이는데. 네,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요. 네. 우리 너무 동질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종혁 씨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자꾸 페이스북에 저 거론하면서 뭐 케르베로스 머리 셋 달린 개다 뭐다 하면서 막 장동혁, 장해찬, 2호선 내통설을 막 아이고, 퍼뜨리는데 참. 2022년에 김종혁과 2025년에 김종혁이 3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대화 잘 하시고 두 분이서 좀 화해한 다음에 결론을 알려주세요. 사실 가처분을 걸더라도 네. 저희 쪽 법률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뭐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김종혁 최고가 이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사안이고요. 아니 저는 이게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처분해서 이 징계가 만약에 2년이든 뭐 더 심한 제명이 되든 땅땅땅 하면 법원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처분은 다 남부지법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변호인단이
김종혁 판례를 하나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오늘 변호인으로 2022년에 김종혁 비대위원을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했던 주옥 같은 말씀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명쾌하게. 그럼 판사가 뭐라 할 거야? 그렇죠. 그럼 판사가 김종혁한테 대고 3년 전에 본인이 했던 말 맞아요? 아니라고 할 거야? 찬들아 고생했다. 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럼 조국되는 거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석에 서야 될 사람이 지금 원고석에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변호사 거죠.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아. 이거 윤희석 대변인도 주옥 같은 말들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만 징계하고 다른 사람 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왜 징계 안 하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왜 김종혁만 네. 징계하고. 그렇죠. 내가 김예지 비하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박민영 왜 안 하냐? 그거를 서면에 네. 적었다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도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희석 대변인께서 이제 일침을 또 가해주셨습니다. 사과했지 않냐. 사과를 한 사람은 아, 그렇네. 봐주는 거고. 아, 그렇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안 하니까 음. 윤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그 당시 윤희석 했죠. 대변인의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네. 사과도 반성도 안 하고 그렇죠. 오히려 해당 행위를 더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 인신공격까지 하는 김종혁 그렇죠. 씨는 더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겠다고 아예 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이제 이상의 그런 뭔가 혐의에 대한 불인정 이런 사실 불손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과했습니다. 저도 사실 정말 부당한 공천 취소 예. 당했을 때 가처분하라는 제안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진짜 했어야 됐다고 그리고 봐요. 그런 건 이제 김문수 후보 교체 때로 미루어 보면 가처분 제가 이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요. 근데 제가 가처분은 안 된다라고 비판한 말이 있어서 네. 나는 차마 그 짓은 못하겠고 그냥 정치적으로 따진 거예요. 항변을. 일관성을 지키면서 그럼 우리 네. 김종혁 씨도 22년에 본인 말을 뒤집기 민망하면 네. 무소속으로 억울함을 밝히시라. 네. 예, 이미 근데 좀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게 아닌가. 이제 너무 사실 22년의 김종혁과 25년의 김종혁의 지금 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된 게 아닌가. 뭐 생각이 예를 좀 들면 듭니다. 고양이 지역구잖아요. 고양시장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저보다 많이 9% 이상 득표하시면 제가 진짜 무릎 꿇고 큰절 올리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김종혁 씨를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네. 나오면은 몇 %가 나올까 참 일단 궁금한데 근데 그 사실 지금 사고 당협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뭐 새로운 사람 채워넣으면 돼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전화를 오는 길에 어. 그 당협 이제 관계자한테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제 누가 공천하냐.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2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게 출마만 못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당직에서 있었던 권한이 모두 다 박탈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으로서 이 기초단체의 뭐 이제 기초의장이나 의회장이나 아니면은 기초의원들에 대한 추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정하게요. 경선하면 돼요. 아, 그럼요. 그냥 우리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당 개혁 자체가 방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7대3, 5대5 후퇴하는 거 아니냐 막 속상한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그 감정에 10분 공감하면서도 네. 중요한 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짬짬이로 자기 측근들 그냥 내리꽂는 관행을 깨고 네. 당원들이 어쨌든 경선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당사에서 기득권과 엄청 맞서 싸우는 개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내막을 따지고 보면. 그렇죠. 내 공천권이 보장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사실 그런 권한이 있어야 당협위원장으로서의 또 권위가 서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요. 사실 그마저도 이제 와서는 당원들이 너무 물밀듯이 쏟아져 버리니까 크게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예요. 사실 어제 26일 날 이 김대식 의원이 주도를 했던 뭐 공부 모임 초선 모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뭐 대단한 얘기, 뭐 당원 게시판 이슈에 대해서 당무감사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로키로 이야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초선 대표만 바뀐 바뀐 거죠. 네. 그건 저는 여러분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전 그 네. 이유가 다 이 당원분들의 이런 화력을 보고 아 이게 대세구나. 당원들 따라가야겠다. 아마 이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분위기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계속 화력 모아주시면은 그게 또 이제 공천 룰 정하는 데까지 당연히 공천 룰도 당원들의 의사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 오랜만에 슈퍼챗 읽어드리기 하나 저 송님부터 클릭 좀 아, 해주시겠어요? 이커리님이 오늘 동네 사장님 진짜 애국 보수인데 한동훈 때문에 탈당하고 투표 안 하신다는 거 30분 설득해서 당원 가입 약속 받고 왔습니다. 와 박수. 진짜.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탈당하고 투표 안 하면 한동훈 좋은 일 만드는 거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싫으면 진짜 다시 당원 가입해서 그럼요. 장동영한테 힘 실어주게 투표해줘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송님 진짜 잘하셨어요. 네. 이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 가입 한 명 시키는 게 네. 보험 가입 시키는 맞아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100만 명 만들면 역사상 보수정당 어느 대표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장동혁 대표가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이 네. 평가를 받겠죠. 타이틀이 생기는 거죠. 율브리너님, 박민영, 장예찬 너무 재밌어요. 키키키키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살짝 그 부원장 모드로 톤을 낮춰도 오히려 더 재밌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부원장 모드가 아닐 때는 말을 세게 해도 네. 화를 많이 내거든. 이거 시청자 혼내고 막. 그러네요. 오늘 되게 편안해 근데 보이네. 내가 이제 네. 부원장 모드가 되면서 말의 수위가 좀 낮아진 대신에 네. 화를 좀 덜 내니까 더 유쾌한 방송이 되는 거 아닌가. 22년에 김종혁 최고 비대위원 대신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네. 3인 토론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퍼 3240님 자주 뵙는 분인데요. 여러분 장동혁 대표 후원 계좌 1시간이면 다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장혜찬님 장동혁 대표 후원 다 되면 신동욱 김재원도 릴레이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장동혁 대표 후원 계좌 하룻밤 만에 마비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행정직원이 아직 고생하느라 계좌 받아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 주 안에는 확인해보고 그 다음 릴레이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후원 계좌가 없을 거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원외인 분들은 후원 맞죠. 계좌가 없어요. 네. 이분들은 출마를 해야만 후원 계좌가 생겨요.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할 수 있죠. 아니 또 그런 운동 하시더라고. 1,000원씩 당에다 후원해서 후원할 때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입금자명으로 쓰자. 아예 네. 후원자 명에 네, 메시지를 그런 운동을 또 담자. 아침에 이제 점심 때 이영풍 TV 갔더니 막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네. 그게 다 압박이 되거든요. 아, 진짜 장동혁 대표 인기 많구나. 이게 사실 지금 야당은 수단이 없습니다. 무슨 아니, 뭐 야당이 대단한 인사권이 있는 것도 그 아니고. 한동훈이 네. 뭐 대단한 팬덤 있는 것 같지만 네. 뭐 이번에 북토크 콘서트 1,500명 매진됐다. 네. 그럼 거기에 1,500명이 주변 플러스 해봤자 3,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20만 명을 2달 만에 돈 내는 당원으로 가입시켰어요, 장동혁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참 저는 좋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진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명 행사로 공천 물갈이 해버리기 전에 누가 이재명 편을 들었습니까?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정도로 민주당 내 분란이 심했어요. 근데 1단계, 당 장악하기 1단계, 개딸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가 플랜이었고,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이 민주당 내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당대표 선거 2번 치르고, 그 다음에 공천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세력화를 자연스럽게 이뤘습니다. 말 안 듣는 국회의원들 뭐 개별적으로 막 설득하고 막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내 편으로 그냥 거수기로 채워버리니까 뭐 거수기로 채운 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의 정치의 레퍼런스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경험칙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세력화라고 하는 것도 압도적인 인기에서 출발을 한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밀어주고 당원들이 공천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절대로 그런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김종혁 이야기 마저 마무리하면 네. 민주당에 조금박해라고 있었습니다. 네. 언론에서 엄청 띄워졌어요. 예.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네. 아, 지금 맞죠. 지금 정말 잔인하게 추출돼서 다 자리 못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박해 걷어내고 뭐 친문 진영들 비명 행사시키고 했다고 민주당이 선거 졌어요? 그때도 언론들이 무슨 망한다, 네. 무슨 뭐 당내 뭐 자중질환이 무슨 뭐 절정에 치달았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선거 전략 마키아벨리적으로 보면 그럼요. 리더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집하는 게 선거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개혁신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막 이낙연이랑 손잡고 막 잡탕됐을 때 그 지지율이 완전 폭망했었잖아요. 말아 먹을 뻔했죠. 결국에는 어쨌든 다 치우고 이준석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도 세석 건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냐?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다양성이 없어서 졌냐? 아니에요. 너무 다양해서 진 거예요. 맞아요. 너무 제각각이고 너무 오합지졸이라서 진 거예요. 이합 집산 그 자체였죠. 뭔가 우리가 같은 이념기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마치 그 산수하듯이 그러니까 1% 지지율 가진 사람 50명 모으면 50% 된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사고를 했던 것이고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단죄한다. 제가 그 이방원 모델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던 이유는 태조 이방원이 왕권을 철저하게 강화를 하는 숙청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신상 필벌을 동안 왕권의 정립 그리고 오로지 그 이후의 왕들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기저였거든요. 반대로 그 이후에 왕권 약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속 논쟁 벌이고 자기들끼리 편 갈라가지고 싸우고 지금 딱 이 개파 정치 뭐 사과를 하니 마니 무슨 제사를 지내니 마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조선 말이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탈피를 하려면 이방원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 당내 한 명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당 밖에 있는 50명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국민의힘에 필요한 그런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총선을 내분으로 말아먹었거든요. 그랬죠. 황교안 전 대표 때는 김영호 국회의장이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당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렇죠. 황교안, 김영호 갈등으로 당이 터져버렸어요. 공천 난리가 났었죠. 지난 총선 때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한동훈이 현직 대통령을 들이받으면서 또 비대위 체제에서 당이 다 말아먹었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번 지선과 다음 총선에는 계속 졌던 방식이 아니라 안 해본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기는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겼던 두 번의 선거는 18대와 19대인데요. 네. 18대 때는 철저하게 MB 중심으로 뭉쳐서 이겼어요. 그랬죠. 19대 때는 MB 임기 말이었지만 맞아요. 철저하게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서 이겼어요. 과반했습니다. 그때 심지어. 20대는 친박 비박 싸우느라 혼탁해서 결국 이길 선거 내줬거든요. 그렇죠. 20대, 21대, 22대를 다 내분으로 졌어요. 맞아요. 18대, 19대는 MB든 박근혜든 한 사람 딱 믿고 몰아줘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기는 공식이 나왔잖아. 잡음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점 돌파예요. 그러니까요. 이기는 방식. 민주당은 그 방식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아니 언론의 속성 자체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은 그 이간질하는 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을 결국 클릭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역설적으로 빌미를 안 주는 게 중요해요. 분란의 씨앗을 잘라버리는 것이 역설적으로 잠깐 시끄럽지만 나중 가서는 굉장히 태평성대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 당이 안정적이고 단일되고 뭘 해도 하겠구나라고 막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당직 없고 당원권 정지된 상태에서 구시렁 거리든지 말든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당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스피커 파워 자체를 일단은 죽이고 그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예건컨대 민주당 내 자중질환 엄청나게 비화될 겁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거 벌써부터 재보궐 한다고 하잖아요. 친명계 인사들 대놓고 들이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정청래 네. 대표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통령과 지금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대놓고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선돼서 최고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위에서 같은 목소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천장 도장 찍을 때마다 말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민주당의 분란이 씨앗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분란의 씨앗을 만드는 동안 국민의힘은 분란의 씨앗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를 2배 이긴다고 완전히 잘못된 조사를 낸 것만으로도 당분간은 부끄러워서 정치 조사하면 안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언급하면서 뭐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를 용감하게 한 번 더 달라 해서 왜 자꾸 흔들기만 하느냐. 민주당 공격해야지. 왜 리얼미터 조원 CNI 잘 나온 여론조사는 안 보느냐라고 공개 설전이 불거지고 이런 설전과 내분 자체가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건데 이 양양자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무슨 의도가 아니 있는 뭐 거죠? 양양자 어디 저 재보궐선거 준비한다 그러던데. 뭐 평택을 나가느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출신이라 뭐 평택 가면은 뭐 표 좀 나온다고 계산을 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양자 이거 제가 이렇게 그 논란이 돼서 그 발언을 봤어요. 네. 무식하던데. 무식해요. 이게 그 갤럽이 전화 면접은 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기가 뭐 갤럽입니다. 여론조사 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면접은 조사거든요. 이게 더 과학적이라는 거야. 이게 더 과학적이라고 양양자가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식하구나 봤어요. 자, 보세요. 여론조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전화 걸어서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쓰는 거. 물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치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ARS 그러니까는 저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기계 목소리로 녹음된 걸 틀어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독재 괴물 독재가 막 설치고
뭐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고 하다못해 뭐 무슨 저 대북전단 뿌렸다고 해서 막 잡아 가야 될 상황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대통령 지지 물어보면 나 대통령 이재명 반대해요 라고 답변을 할 때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져요. 겁을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져요. 내 잡혀가도 좋아. 뭐 이런 각오가 잠깐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나 이재명 싫어 답변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뭐 저는 관심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답변을 적극 지지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요 네 개만 딱 주면은 어쨌든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중에 모르겠다가 들어가면 다 모르겠다는 몰려요. 그러면 이재명 개딸들은 전부 다 적극 지지 쪽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유파 성향의 국민들 중에서 조금 용감한 사람들은 아예 나 절대 반대야. 이렇게 할 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물어보니까 왠지 내 속마음을 들킬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비과학적이라는 거. 대신에 ARS는 기계음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엿듣는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전화 안 하니까 난 기계는 싫어하고 끊는 분들도 계시지만 걸어 있죠. 예,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요. 대신에 부담 없이 답변할 수가 있어. 부담 없이. 그래서 그만큼 이 현실적인 그 정치 상황을 조금 더 가깝게 예, 제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를 걸어서 이 전화 면접원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는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요. 네. 반면에 ARS는 녹음해서 그걸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한 절반 이하로 적게 떨어지거든요. 들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갤럽은 자주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이 여론조사도 비용이 2배 이상 들기 때문에 뭐 자주 보통 못해. 2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네. ARS는 같은 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건 추세인데 추세는 2주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촘촘하게 조사하는 게 정확한 추세가 나오겠어요? 매주 하는 게 낫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ARS 조사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ARS 조사가 더 자주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여론조사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ARS 방식을 선택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면접원 조사는 거의 유일하게 갤럽만 하거나 한두 단체가 더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치 여론조사의 경우가 그렇고 이를테면 상업 조사, 네. 무슨 이미지 조사, 네. 뭐 상품 광고 조사 이런 거는 전화 면접원이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아요. 많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정치적 편향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좀 일을 해봤고 수십 년 정치평론을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종북주사파 괴물독재 정권이 설치는 상황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는 부정확합니다. 그보다는 ARS 전화가 훨씬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전대 결과도 ARS가 더 잘 맞췄고요. 이게 상식인데 양양자는 그걸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서 장도영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사악하다 이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무식하고 사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장동혁 체제 지도부에서는 양양자라는 정치인이 평택의 재보궐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나는 공천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흔들어서 무너뜨리면 그 장동혁 호를 무너뜨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음번 비대위원장, 뭐 비대위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나한테 전략공천 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박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근거를 더 드릴게요.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겪으면서요. 91만 명까지 갔던 책임 당원이요. 70만으로 줄었대요. 이건 뭐냐? 당비내는 열성 지지자 당원들도 20만 명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나 당비도 못 내겠다고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람한테 대고 나 이재명 싫어하고 국민의힘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려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무응답 모름으로 빠지거든요. 지지정당 없음. 맞아요. 예. 그 포인트가 고스란히 ARS에서는 플러스 20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 면접 조사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네. 모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2차 질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그렇죠. 네. 또는 똑같은 질문을 2차로 하면은 다 답변이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보조 질문을 줘서 이거를 굳이 찬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잖아요, 갤럽이. 그리고 갤럽 조사 중에요. 이 지표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정권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막 47대 43 이렇게 나와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덜하니까 그렇지. 그 질문에서는 지금 전화 면접에서도 박빙 오차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 국민일보가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했거든요. 어허. 그러면 그걸 봐야죠. 음. 우리가 지금 이 엄동설안에 정권 초에도 정권 견제하겠다 지방선거에 응답하는 사람이 갤럽에서도 43까지 나왔다고요. 그 이제 하여튼 뭐 무식하고 사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식하고 사악해도 기본 예의가 있으면 이를테면 이게 완전히 그 잘못된 거긴 하지만 진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칩시다. 네. 그러면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조사가 조금 다소 우리 기대에 못 미치지만 열심히 합시다. 네. 이재명과 열심히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실 거예요. 아니 이게 최고위원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될 자세지. 그럼요. 어디다 대고 감히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원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일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국민의힘 체제에서 2달 사이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20만 명 폭증했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취임할 때 75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96만이래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2달만 더 1,000원씩 내면 예. 100만 책임 당원이 되는 그거 거예요. 있잖아요. 네. 한 달 전에 그 나경원 이 위원장이 네. 예, 기획단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으로 취임하고 그 무렵에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2월경부터 경선을 시작할 건데 네. 대부분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경선이 70대 30으로 이제 당원 비중이 훨씬 높아지면서 책임 당원들이 대거 이 경선에 참여해서 책임 당원이 거의 결정권을 갖게 됐는데 이때 책임 당원이 되려면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석 달 동안 매달 1,000원 이상씩의 네. 당비를 꾸준히 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걸 설명을 하면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선 기준으로 소급해서 보면 11월 말까지 입당해서 당비를 내기 시작하면 네. 또는 12월 말까지 입당해서 당비를 내기 시작하면 12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이니까 석 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할 수 있죠. 네. 그렇지. 그거를 정의용 사무총장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 그럼 입당해야 되겠다라고 11월부터 사실은 입당 러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10만, 20만이 넘게 지금 입당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세로 한 달 더 가면 100만 넘죠. 역대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100만 책임 당원을 가졌던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네. 최고 기록이 91만 8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내부 분열과 탄핵을 겪으면서 70만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장동혁 체제에서 100만 당원을 찍으면 보수정당 역사의 새 지평을 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왈가왈부하고 7대 3이 어떻다 물어뜯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100만 당원 시대를 열어본 꿈이라도 꿔본 사람이 있느냐. 아니 제가 지역에 다니면 뭐 70대 30이고 뭐 이런 논란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70대 30이 이미 그 새로운 뉴 노멀이 됐어. 여기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입당시켜야 유리하다. 그래서 전부 입당해서 받아다니느라고 뭐 정신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흐름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당의 풀뿌리 조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체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당 운동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월 안에 연말 지나기 전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셔야 여러분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북도지사 여러분이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그 후보를. 당원 가입 많이 하시고요. 내일 방송에 대한 맛보기 예고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릴게요. 저희도 전혀 몰랐는데 지금 당무감사 대상자인 김종혁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일 당무감사위원회 회의가 있대요. 아니 이런 소식은 저도 모르는데 김종혁 씨가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당사자니까 연락 받았겠지. 아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주축으로 당원 게시판 감사와 김종혁 씨 징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열린다는 것 외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혹여 내일 취재가 되거나 보도가 되면 내일 5시 반 라이브에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저기서 김종혁 씨가 당무감사 위원들 비공개로 하기로 당원 당규에 돼 있거든요. 근데 위원들 떳떳하면 명단 공개해라. 이게 판사 좌표 찍어서 공격하겠다는 개딸들 똑같이 우리도 친한 개가 뭐 팬클럽에서 좌표 찍어서 당무감사 위원들 공개되면 압박하겠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예, 당무감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좀 이런 대목은 있어요. 김종혁이가 당무감사위가 이러이러한 그 김종혁의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 질문에 서면 답변서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당무감사위가 이제 그 심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혁이 이게 아니 왜 나를 안 부르냐? 나를 직접 불러서 내 얘기를 직접 왜 듣지 않냐?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당무감사위 관계자가 서면 답변서 충분하다. 서면 답변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부를 건데 좀 조용히 기다려라. 아닥해라 그랬어요. 그게 당무감사위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이 김종혁에 대한 그 매우 엄중한 이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징계로 가기 위해서는 윤리위의 결정, 필요하죠. 네. 그리고 최고위의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매우 엄중한 그런 당무감사위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